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여기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했었던 거는 일단 인간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 인간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를 중심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로서는 사실 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 측면도 있고 그런 면도 있고,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자연 개념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자연 개념이 사실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그렇게 현재로 우리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연주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것을 극복하기 위함인지, 이런 쪽에서 포인트를 좀 잡아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자연주의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이 책에서는 이제 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에 포커스를 맞춰서 논의가 진행이 되는데, 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는 그 자연사하고 삶의 형식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자연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 박물관을 견학을 할 때 보면 과학 박물관이 있고 또 자연사 박물관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과학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 뭐 과학의 그 위대한 발견들, 또 거기에서 응용되어져 나온 어떤 랜드마크가 되는 테크놀로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목요연하게 쫙 그 전시가 되어 있고, 자연사 박물관에 들어가면은 뭐 자연과학 그 박물관과는 달리 뭐 인류가 어떻게 처음에 아주 원시적인 뭐 불을 가까스로 발견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뭐 수렵 채집의 단계에서부터 뭐 농경 생활을 거쳐서 정착을 하게 되고,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그 인류의 발자취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자연사 박물관이죠. 위트겐슈타인은 그 우리가 자연사 박물관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 즉 사람이 그 지구라는 어떤 주어진 자연 환경에서 어떻게 그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궤적을 밟아왔는지, 그거를 자연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사람의 자연사이죠. 즉 사람의 자연사는 어떤 사람의 삶을 어떤 종의 입장에서, 사람이라는 종의 관점에서 그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추적해온 그 어떤 그 전개 과정이라고 한다면, 삶의 형식이라는 그 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의 또 하나의 축은 그 지구에서 펼쳐지는 자연사의 뭐 여러 종들이 그 공존해 왔겠죠. 그 중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사람이라는 어떤 특별한 종이 갖고 있는 형식, 그거를 이제 사람의 삶의 형식이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삶의 형식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좀 어렵고 무겁게 들립니다. 형식이라는 말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서양 어권에서는 그렇게 무거운 전문 용어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뭐 인디펜던스 데이, 그런 류의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에는 꼭 등장하는 표현이 life form 혹은 form of life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영화에서는 예를 들어서 alien life form, alien form of life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자막에는 외계인으로 아마 뜰 겁니다. 마찬가지로 human form of life, human life form도 그 외계인의 그 어떤 서로 맞서는 사람이라는 어떤 종을 뜻하는 거죠. 위트겐슈타인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사람을 어떤 형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form of life,
삶의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실제적인 그 내용을 어떤 통시적으로 풀어서 볼 때는 사람의 자연사. 이렇게 둘로 이제 나누어서 형식과 내용으로 분류를 해서 그 둘 사이의 이중주를 형성한 게 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삶의 형식이라는 거는 통시적으로 봤을 때 좀 일관성을 가지는 건가요? 그렇죠? 표현하기 어렵죠. 그런 점에서는 통치성을 벗어난 어떤 초월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통치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전변을 전제로 하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말에는 사실 우리가 형식 그럼 가져야 하는 어떤 그런 긴장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요소 빼고 무언가 강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 생명의 힘, 생명의 어떤 강한 어떤 보편적 패턴, 물론 이제 보편이란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쓰긴 해야겠지만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라면 자연사라고 이제 통상 이야기하는 건 그걸 채우고 있는 어떤 내용들, 역사적 내용들, 통시적 내용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위트겐슈타인은 둘 다 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소여라고 봤다는 네. 말씀이죠. given이라고 그렇죠. 봤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주어진 것을 그 시작으로 해서 출발하는 철학이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현상학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현상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현상된 그 귀결물들, 현상을 그 출발점으로 해서 전개하는 철학이기 때문에 저는 그 위트겐슈타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그의 철학은 현상학과 오리엔테이션 면에서는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위트겐슈타인은 자기의 철학을 분석 철학이라고 이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석 철학이라는 그 철학의 트렌드를 좋아하지 않았고요. 네. 그 사실은 뭐 우리가 너무나 주제하다시피 빈서클이 그렇게 위트겐슈타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었는데 정작 위트겐슈타인은 빈서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걸 듣고서 도대체 내가 언제 저런 소리를 했단 말인가 그랬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빈서클이 실제로는 현대의 분석 철학의 어떤 주춧돌을 놓은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뭐 루도프 칼납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그 계속 이제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계속 있는데 그 내용과 형식 사이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다시 그렇죠. 말하자면 form of life와 자연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진 않을 것이고 계속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호작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 상호작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위가 되는 게 언어이죠. 물론 다른 동물들도 그 언어를 사용한다는 그러한 가설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돌고래도 자기들끼리 소통을 한다고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멍멍이나 네. 야옹이도 나름대로 소통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언어라는 거 음성 언어 일치인데 사실 핵심은 분절이거든요. 네. articulation. 네. 근데 사람과는 달리 언어를 소통한다는 동물들의 분절을 살펴보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분절의 그 개수가 많지가 않고 다 기본적인 생존과 연관된 것이죠. 뭐 배가 고프다, 혹은 뭐 적이다. 네, 무섭다. 그렇죠. 생존과 직결된 이런 그 본능적인 표현에 머무는데 반해서 사람의 언어는 거의 분절이 무한히 확장하는 이런 비교가 안 됩니다. 양에서나 질에서나.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뭐 다른 동물도 언어를 사용하는데 라는 말로 쉽게 반박될 수 없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징표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언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를 가질 수 있었고 또 학문을 가질 수 있었고 철학도 언어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학문의 모태가 된다는 로고스라는 표현도 고대 그리스에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섭리라는 뜻으로도 사용됐지만 그
실제 일상 언어에서의 로고스는 말한다라는 레게인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죠. 말이 곧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그 성경의 구절도 그때의 말씀은 로고스를 그 성경의 식으로 번역한 거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우선은 네. 그 분절, articulation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인지. 그 뭐 이제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분절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 딱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사람이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사실도 위트겐슈타인에게는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 언어의 사용 유무가 사람이라는 삶의 형식과 멍멍이나 야옹이라는 삶의 형식과 확연히 구별되게 하는 중요한 징표라는 점을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그 자연사도 사실은 위트겐슈타인이 보기에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형성되는 수많은 언어 게임들의 어떤 파노라마로 전개되는 걸로 위트겐슈타인은 정리를 합니다. 물론 자연사가 언어 게임이 전부는 아니죠. 사람도 또 뭐 언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동물적인 기본적인 네. 요소들이 있죠. 뭐 먹고 자고 네. 뭐 뭐 그냥 섹스하고. 의미 없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걸로는 동물들과 구별이 잘 안 되는 까닭이 그것 플러스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그 언어 사용 활동을 하는데 이걸 위트겐슈타인은 언어 게임이라는 네. 그런 단위로 이제 포착을 해내죠. 그리고 위트겐슈타인이 이해한 바 언어 게임이라는 것은 언어와 그 언어에 짜여져 들어가는 사람의 활동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 게 언어 게임입니다. 그래서 위트겐슈타인의 경우에는 분절, 언어의 분절도 중요하지만 사실 분절은 철학보다는 언어학의 테마이거든요. 근데 이제 위트겐슈타인은 철학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언어 게임을 그 작동을 해가면서 삶을 영위하고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가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드린 질문은 보다 더 풍부한 말씀을 해주신 셈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절 말씀 여쭤본 이유는 분절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죠. 근데 어쨌든 분절이라는 거는 이제 언어가 요소화될 수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뜻일 것이고, 갈라보는 거죠. 네, 그것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형태, 속 뭐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가 요소화되어서 그것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이제 뜻일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걸 굉장히 중요한 그 언어학의 화두로 네, 띄운 사람이 소시루였어요. 소시루고요. 네. 구조 언어학은 언어가 그 분절되는 과정을 차이로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는 차이의 체계다 네, 라는 식으로 갈무리를 했고, 그 소시루의 영향을 받은 데리다는 그 소시루의 차이라는 표현을 언어학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네, 사람이 그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 어떤 형태소로 그 철학적으로 띄웠죠. 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다 또 연기라는 그 요소를 덧붙여서 차연이라는 식으로 네. 확장도 하고요. 네. 그래서 차이의 철학, 차연의 철학이 소시르, 하이데거, 데리다, 둘레즈까지 20세기를 뭐 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거기에 이제 선생님께서 덧붙여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소위 이른바 랭귀지 게임이라고 부르는 언어라는 것이 삶으로부터 뭔가 추상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위와 항상 함께 가면서 행위의 어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목적론적으로 어떤 그 언어가 행위를 이끄는 것으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수작의 궤적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수작이 뭔가요? 수작은 주고받음?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작이라는 말이 사실은 좀
지금 오용되는 면이 있죠. 원래 원인은 수작이라는 거는 서로 긍정적 의미고 그렇군요.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뜻인데 그게 마치 뭐 어떤 뒤에서 뭔가를 꾸미는 것 같은 이제 글쎄 약간 말이에요. 그런 뉘앙스로 원래는 술잔을 주고받는 거 수작이라고 예. 하죠. 멋있는 표현이네요. 네, 굉장히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형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작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삶의 형식이라는 게 나와 타자가 서로 마치 술잔을 주고받듯이 거기에 이제 의례도 들어가고 리추얼도 들어가고 네. 또 나의 어떤 주체성도 드러나고 타자의 받아들임도 드러나고 뭐 이러면서 하나의 어떤 궤적 내지는 패턴을 가지게 되니까 마치 게임과 비슷하죠. 게임이라는 게 바둑을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다 두면 그 사람은 이제 여기다 두고 이 바둑이 이제 수작 중에 아주 그 전형적으로 수작에 걸맞는 그런 그 게임이 아닐까 생각. 무궁무진하네요. 수작이라는 그 용어 하나에서 길어낼 수 있는 게.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저는 그 평상시에 그래서 좀 즐겨 쓰는데, 왜냐하면 너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풍부한 단어인데, 그게, 의미가, 오용 혹은 축소돼서 쓰이니까, 그게 좀, 그래서 어쨌든 써봤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자꾸 쓰려고 노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그 질문이랄까? 아까 이제 소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이제 현상학적 접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간의 종을 설명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삶의 형식이라는 하나의 형식, 그리고 자연사라는 그 내용, 이것을 구성할 때, 조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그것의 어떤 언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규정의 기능이라 그럴까요? 프리스크립션의 기능. 언어라는 게 실제로 그냥 이렇게 언어가 오고 가는 걸 관찰을 하는 층위의 언어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선생님께서 로고스도 말씀하셨는데, 로고스는 기본적으로 말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떤 상황이나 층위에서는 이제 신탁의 말인 경우도 있고, 신탁의 말은 굉장히 프리스크립션의 의미에 가까워지죠. 그렇게 되어가는 미래에 이렇게 어떤 뭐 신탁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전쟁에 나갈 때 너희들은 풍랑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이피게네이아를 바다에 던져야 할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혹은 그걸 끌고 가는 어떤 그 디나미스, 힘, 뭐 사실은 플라톤의 이데아도 다양한 형태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사실은 전 사실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근데 이제 이데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는 그것이 강한 디나미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끌어내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의 어떤 여러 그 구체적인 개별적인 다름을 하나의 보편으로 확 끌어주는 이제 이런 디나미스를 가진 어떻게 보면 약간 신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든 요 구조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어떤 말의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프리스크립션으로서의 말의 기능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로고스 말씀대로 로고스라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로직의 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실은 굉장히 프리스크라이브 하는 것들이거든요. 논리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논리가 꼭 있어서가 아니라 논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강한 힘을 가진 보편성, 그것이 꼭 말이 돼서 보편적인 게 아니라 논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그게 이제 힐압에서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과 논리라는 것이 하나였던 거죠. 그런 어떤 디나미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여기서는 그런 게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소유라는 거는 일단은 나에게 현상적으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문제를 만약에 비트겐슈타인이 접한다면, 너의 말에, 언어에 대한 어떤 견해는 너무 현상적이지 않냐. 이런 디나미스도 하나의
엄연한 현실인데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힘도 그건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 혹은 비트겐슈타인은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요? 우선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대답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네. 답변 드려보면 빙의하셔서 예. 어제는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여쭤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네, 예,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저는 비트겐슈타인이 청년 시절에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근본 분위기에 접속돼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책의 제목도 논리, 철학, 논고. 네. 논리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Tractatus Logico Philosophicus. 철학의 핵심을 논리 혹은 논리학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그 논리라는 표현에 선생님의 표현을 빌자면 상당한 디나미스를 인정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중기 후기로 접어들면서 논리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디나미스를 거품을 빼기 시작을 합니다. 네. 상당히 놀라운 과정인데 논리학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논리학이라는 것은 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했던 여러 후광들, 승화된 그런 모습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걸 발가벗기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서양의 철학사를 보면 논리학에 대한 기대 혹은 그에 따른 거품이 상당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만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논리학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사실은 하이데거가 지적한 것처럼 논리학을 오르가논이라고 해서 도구로 범주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후대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헌을 정리하는 사람들의 분류법에 따른 오르가논이지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분석론 전후서를 그냥 논리학 매뉴얼로 본 게 아니라 형이상학의 가장 중요한 고갱이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도 보면은 초월적 논리학이라는 부분이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네. 선언적 감성론 뒤부터는 다 논리학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형이상학으로 도배가 돼 있죠. 예, 그러나 그가 선호한 실제 이름은 논리학이었습니다. 선언적 혹은 초월적 논리학이었어. 저는 순수 이성 비판을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늘 이 책은 인식론서가 아니라 논리학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인덱스를 찾아보면 인식론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논리학에 대한 항목은 차고 넘치는데요. 헤겔 역시 대논리학을 자기의 주저로 꼽아주기를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역시 형이상학 책이죠. 아쉽게도 정신현상학을 사람들은 헤겔의 대표작으로 꼽는데 헤겔은 정신현상학을 자신의 대표작으로 꼽은 적이 없습니다. 개정도 하지 않았고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끝까지 손에 쥐고 개정 작업을 하던 원고는 대논리학이었습니다. 여하튼 논리학은 이런 식으로 서양의 철학사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비켄슈타인은 거기에다 대고 논리학은 문법이다 라는 식으로 간략히 정리를 합니다. 말의 질서에 관한 게 논리학의 로고스였고, 그러한 말의 질서를 현대인들은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켄슈타인 포함해서. 그래서 논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품었던 엄청난 승화된 이미지를 발가벗기는 식으로 철학을 탈바꿈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철학에서 거품을 빼는 그런 수축주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대표적인 철학자가 비트겐슈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남는 문제는 우리가 논리학에 대해서 혹은 뭐 철학의 형이상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염원들, 기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위트겐슈타인은 그 염원과 기대와 그 승화된 그런 그 형이상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무가치하다거나 제거되어야 할 어떤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말의 질서를 넘어서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침묵이라고 봤었죠. 그 점을 잘 풀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선생님하고 말씀을 이제 방금 나누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일종의 뭐랄까요? 터미놀로지컬 디퍼런스라 그럴까요? 약간 그 용어상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말이 이제 언어를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좀 논리와 형이상학이라는 이제 두 개를 가지고서 지금 접근을 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선생님께서 쓰신 논리와 제가 쓰고 있는 논리, 선생님께서 지금 사용하신 형이상학이라는 용어와 제가 사용하는 용어가 과연 같은 걸 지시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점이 좀 들고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아까 이제 프리스크립션 말씀드린 이유도 또 디나미스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도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냐면은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이야기할 때 사실 그것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뭐 3단 논법을 볼 때 그것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시각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떤 형식 논리학의 어떤 원형이고 논리학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쪽이 있고 어느 쪽은 저는 사실 후자 쪽인데 어느 쪽은 이거는 사실 논리학에 관한 게 아니고 이건 존재의 구조에 관한 거다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은 단순히 그냥 말과 말 사이의 질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단순히 그러면은 존재와 말이 그럼 분리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더 나아가 플라톤에게서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진짜 참 존재는 사실 언어에 있다고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제가 프리스크립션이라는 표현도 썼고 디나미스라는 표현도 썼고 왜냐하면 존재라는 게 결국은 어떤 힘을 말하는 거란 말. 뭐가 있으면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힘이 가장 세냐라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관념 혹은 언어 혹은 개념 뭐 플라톤식으로 하면 뭐 이데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힘이 제일 셀 수도 있거든요. 가장 보편적이고 또 뭔가 우리가 말을 할 때 뭐 컵을 이거 보여주는 이런 식의 소위 이른바 지시해서 설명하는 방식보다도 컵 하면 이제 우리가 뭔가 심지어 윤리적으로도 왠지 그 컵의 어떤 모습이 원형적으로 아름답게 확 다가오는 것 같고 뭐 이런 디나미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실제로 논리학과 형이상학은 로고스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시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지점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 후대의 이제 현대 철학에서 특히 논리학을 이제 접하는 방식은 또 이것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거는 이제 어떠한 것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어떤 것의 진리치를 어떤 것의 팩츄얼리티와 어떤 것의 트루스니스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혹은 우리말로 죄송합니다. 이게 참 이게 대담하면서도 사고인데 이게 가끔씩은 근데 우리말로 딱 그렇게 딱 포착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사실은 자꾸 영어를 쓰게 돼서 저도 이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치 혹은 사실성을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성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봐내느냐 그럼 결국에는 이것은 명제화 될 수밖에 없고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와 명제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를 밝혀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어떤 이 명제, 이 명제가 서로 엮였을 때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논리적으로 참이냐 거짓이냐를 이제 파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이라면 사실은 저는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결국 문법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는 데 저는 동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논리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런 어떤 명제와 명제, 말과 말 사이의 구성, 어떤 구조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어떤 규범성, 자체의 어떤 규정성, 규정성 다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 자체의 어떤,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만, 힘? 디나미스? 이런 쪽에 접근을 하게 되면 이건 사실 고대에 제가 말씀드린 논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그건 단순한 그냥 말과 말의 질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존재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만 보면은 과연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결국에는 논리라는 거는 문법이다라는 말이 그게 이쪽에 제가 이제 디나미스라고 계속 강조한 이런 식의 어떤 논리학 규정에도 적용이 될까요? 서로 길이 다른 거죠. 아예 길이 다르다. 네. 그리고 그 제가 판단할 때 네. 그 이병익 선생님이 강조하신 논리학의 형이상학적인 어떤 시원 근거에 네. 대한 탐구는 위트겐슈타인이 아니라 하이데거로 이어집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형이상학의 논리학의 형이상학적인 시원 근거라는 것은 하이데거의 저서 이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하이데거가 볼 때는 그 서양에서의 논리학사 그리고 서양에서 가르쳐지는 그 논리학이라는 그 과목은 하이데거가 굉장히 격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사기라고 말합니다. 네. 사기. 네. 스캠이군요. 네. 세상에 그런 사기가 없다는 거예요. 네. 논리학이라는 과목을 들은 학생이 정말로 그 철학에 필요한 그 어떤 지혜를 얻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일종의 계산, 풀이 이런 것에 능숙한 어떤 도구적인 학문으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학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창시를 한 그 순간부터 퇴화되기 시작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논리학에 대한 비전이 그 서양의 논리학사에서 왜곡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예. 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임은 아닙니다. 아,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오르가논이라는 네. 후대에. 도구적인 범주로 이렇게 잡으면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논리학 강의 시간에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명제 논리, 네네. 수로 논리, 네. 그 다음에 뭐 고차 논리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거는 하이데거가 볼 때 철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기능적인 그 교육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의 그렇다면은 그 하이데거가 생각하기에 그 논리학의 본연에 그 있어야 할 장소는 철학의 고갱이, 형이상학, 존재론 이쪽과 연동되어서 그 논리학을 탐구하는 게 바른 길이라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 하이데거의 주장에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논리학이 철학을 하는 거, 철학하는 논리학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 제가 이제 수학을 했던 그 논리학사 수업 시간에 논리학사. 예, 네. 제가 논리학 과목을 여러 개 수강을 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인 논리학사에서 그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서양의 논리학사에 4사람의 위대한 그 인물이 있다. 누군지 아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더니 맞고 나머지는 제가 다 놓쳤습니다. 네. 그분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 프레게, 괴델, 타르스키 이 4사람이 네. 그 빅4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내성적이어서 바로 그 선생님께 표현을 안 했지만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꼽은 4사람 중에 3사람은 현대인이거든요. 20세기 네, 사람입니다. 네. 그럼 2500년간의 그 공백을 그냥 방치된 채로 놔둬야 된다고. 2500년간의 서양에서는 뭐 이렇다 할 논리학적인 그 컨트리뷰션이 없었나? 기여가 없었나? 다 바보였다는 말인가? 엄청난 그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제가 토론 중에 그 거론한 뭐 칸트나 헤겔 뭐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거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프니츠도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다 그 특히 현대 영미 철학에 이제 중요한 공헌을 했던 프레게, 타르스키, 괴데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반열에 놓고 서양의 논리학사를 강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치우친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 그날 선생님이 소개하신 이러한 그 빅픽처는 그분 그 강의하신 교수님의 고유한 빅픽처가 아니더라고요. 서양의 논리학자들에게는 거의 널리 받아들여진 정설이라는 거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어땠을까요?